안녕하세요. 깡통걸입니다. 요즘 한국 공무원들은 눈눈이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울산 남구청 단속반이 역스팸 방식으로 불법 광고를 퇴출했다는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길거리에 허가를 받지 않고 필라테스 회원 모집, 아파트 임대 홍보 현수막 같은 광고물이 불법으로 설치되는 일이 늘어나자 울산 남구청 공무원들은 역스팸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2019년만 해도 울산시에 적발된 불법 광고물 건수는 4,970만 건에 달했습니다. 참다 못한 울산시 남구청은 불법 광고를 철거한 뒤 광고에 붙어있는 번호를 수집해 매크로에 입력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업체 측에 계속 전화가 걸려오고 불법 광고물을 당장 철거하라는 자동 음성이 들려옵니다. 심지어 안 받으면 바로 다시 전화가 가고 발신 번호를 차단해도 다른 200여 개의 번호로 계속 전화가 갑니다. 울산 남구청은 특히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대부 업체를 집중적으로 조졌습니다. 계속 폭탄 전화를 걸어 아예 전화를 먹통으로 만들기로 한 겁니다. 울산 남구청 도시창조과에서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불법 광고 업체에게 광고물을 철거하라고 전화를 하면 업체들이 착신을 거부하기도 하고 단속을 계속 나가기도 힘들다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 시스템을 적용해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급기야 영민원까지 들어왔습니다. 불법 광고물을 설치한 아파트 임대 홍보업체는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계속 스팸 전화가 오니 짜증이 난다며 구청 측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눈 감아줘야 우리가 광고도 조금씩 하고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냐고 적반하장 태도를 보인 겁니다.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단속은 이렇게 하는 것, 업체에서 짜증난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건 곧 구청의 대응 방법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것 아니겠냐. 국가 권력이 합법적으로 무제한 전화 테러, 딱 돌면 원래 제일 무서운 게 정부 등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네티즌들은 지금까지 불법 단속도 미비했고 제대로 된 법 집행을 한다 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는데 그냥 밤낮 없이 스팸 전화를 계속 거는 편이 오히려 효과가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청에 영민원을 제기한 업체에 대해서도 방귀 낀 놈이 성낸다, 불법 광고 단속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짜증내야지 지들이 뭔 짜증을 내냐 등 비난했습니다. 요즘 지자체들은 불법 광고물이 줄어들 생각을 안 하자 폭탄 전화를 집요하게 돌리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역시 울산 남구청보다 먼저 이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서울시는 2017년 대포킬러라는 시스템을 구축해 불법 성매매를 단속했습니다. 유흥가를 걷다 보면 낮에도 지난밤에 뿌려진 성매매 전단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매매 홍보 업체들이 전단지를 뿌리다 못해 아예 무더기로 길거리에 던져놓고 가기도 합니다. 심지어 성매매 업자들을 검거한 수사관이 상해를 입기도 하자 서울시는 신개념 단속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아예 성매매 시도 단계부터 차단하기 위해 성매매 고객과 성매매 업체의 통화 자체를 봉쇄해버린 겁니다. 서울시는 대포킬러라는 시스템에 전단지에 나온 번호를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매크로를 돌리면 3초마다 전화가 걸리게 됩니다. 그럼 성매매 업체는 통화 중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성매매 업자에게는 수사 중에 있으니 불법 성매매를 즉시 중지하라는 안내 멘트가 나오게 됩니다. 서울시는 대포킬러 시스템 외에도 통신사의 협조를 구해서 등록된 전화번호를 정지시키는 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통화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돈을 벌어야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전화번호를 노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 민사경 측은 이 대포킬러로 하루 평균 3곳의 성매매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IT 강국이라 그런지 성매매 업소들도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2년 뒤인 2019년 6월 성매매 업체들은 홍보물에 전화번호 대신 QR코드를 박았습니다. 신박한 방식이죠. 만약에 성매매 고객이 업체에 전화를 걸었는데 서울시가 매크로를 계속 돌려 통화 중으로 나온다면 전화 대신 QR코드를 찍으면 됩니다. 그럼 성매매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고객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성매매 여성들을 고르고 예약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QR코드에 아무나 접속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돈 벌기 급급한 성매매 업소들이 성인 인증 절차를 친절하게 걸어둘 리 없습니다. 휴대폰을 소지한 사람이라면 미성년자도 충분히 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거죠. 전 세계 1위 스마트한 나라답게 공무원들이 단속 방식을 업그레이드 할수록 범죄자들의 범죄 방식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도시, 기관, 기업을 통틀어 전 세계에서 모두 한국이 1위에 올랐습니다.
했습니다. 12월 14일 유럽 특허청은 한국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도시 20개 중 서울이 1위에 올랐고 2위는 도쿄, 3위는 미국 산호세, 4위는 오사카가 선정됐습니다. 서울이 1위인 건 알겠는데 아직도 도장과 팩스 쓰는 도쿄가 2위, 오사카가 4위라니 의심스럽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미 도쿄와 오사카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순위의 의미가 퇴색돼 버렸다고 비꼬았습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 통신 네트워크에서 일본이 세계적으로 앞선 건 사실입니다. 특히 공장 자동화에 들어가는 전 세계 로봇 시장의 50%를 일본이 장악하고 있죠. 일본 하면 또 아주 혁신적인 도장 로봇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 말 일본 로봇 개발 업체가 일본의 디지털화를 돕는 신박한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산업용 로봇 개발 업체 덴소 웨이브와 IT 업체 히타치 시스템즈, 히타치 캐피털은 무려 도장 찍는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개발이 완료되자마자 일본 언론들은 이틀간 대대적으로 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이 로봇은 두 팔을 이용해 도장 찍는 작업을 합니다. 한 팔로 서류를 넘기고 종이를 스캔해 도장 찍는 자리가 어디인지 자동으로 식별합니다. 그리고 인감을 꺼내 인주를 묻히고 도장을 찍는 거죠. 제조업체는 이렇게 홍보했습니다. 인간이 날이 나려면 오래 걸리지만 이 로봇을 이용하면 자동으로 작업을 해주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런데 계약서의 내용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건 사람이 해야 합니다. 국내에 보도된 뉴스에 따르면 이 로봇은 올해 3월부터 대여 서비스가 들어갔고 전자서류를 도입하지 않은 금융기관이나 지자체가 이 로봇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아직도 아날로그식으로 업무를 본다는 것도 충격이고 이 로봇이 그렇게 신박한 제품이라고 일본에서 난리가 났다는 것도 충격입니다. 이 당시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제발 도장을 없애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사실 유럽 특허청이 2019년에 발표한 자료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순위를 낸 결과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덕분에 일본의 IT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2019년 이후 자료를 토대로 순위를 낸다면 일본이 저 밑으로 추락하는 대이변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유럽 특허청에 의하면 서울에서 출원된 특허 3분의 2는 삼성과 LG가 낸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인지 전 세계 기업 중 삼성전자가 세계 1위를 차지했고 LG가 세계 3위에 올랐습니다. 삼성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에서 12,000개의 특허를 냈는데 2위인 소니보다 6,000개가 훨씬 넘는 수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2000년부터 2018년까지 1,500건 이상의 관련 특허를 출원해 전 세계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을 통틀어 1위에 올랐습니다. 2위인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가 646개의 특허를 낸 것에 비하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심지어 카이스트는 7위를 기록했어도 MIT보다 한 단계 높은 순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이 아주 그냥 1위를 휩쓴 거죠. 삼성과 LG가 버티고 있는 한 한국의 독주 체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일본도 엄청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스가 총리가 일본 전체를 한꺼번에 디지털화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거 분명 전에도 들은 내용 아닌가요? 9월부터 스가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국인들 귀에 딱지가 않게 들려온 얘기가 바로 일본 정부의 디지털 행정 출범이었습니다. 스가 총리를 필두로 일본 정부는 팩스와 도장을 없애 애초에 서류를 프린트할 일을 만들지 않겠다며 페이퍼리스 사회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4개월이나 흘렀는데도 아직까지 선언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일본은 70년 전부터 디지털 행정을 구축해왔습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선언을 계속해온 거죠. 한국이 일본보다 한참 디지털화 선배인데 결국은 우리나라 IT 기업만 신나겠다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일본은 70년 전부터 디지털화를 추진했어도 하청에 재하청을 거듭하면서 중간에서 돈만 줄줄 샜지 실질적으로는 일괄적인 통합 네트워크 전자정부 구축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일본 IT 기업들의 기술력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을 테니 외국 기업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전문성, 가격, 접근성 등을 따져봤을 때 당연히 한국 IT 기업들이 최선의 선택일 겁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 입장에서 대놓고 한국 기업에게 일을 맡긴다면 분명 반발이 거세질 테니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에게 하청을 주고 이 일본 기업이 한국 기업에게 재하청을 주는 식으로 또 돈이 새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죠. 지난 2월에도 정확히 이와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현대카드 결제 시스템과 삼성 5G 장비를 수입했습니다. 그리고 인터파크도 티켓 판매 시스템을 수주해 작업을 완료했죠. IT 강국인 우리나라의 기술력 없이 일본이 독자적으로 개최하기란 힘들었나 봅니다. 이쯤 되면 도쿄올림픽이 아니라 한국 기업의 기술축제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번에 스가 정부가 디지털화를 추진해 추진을 거듭하면서 도장, 팩스 업계와 일본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쏟아지고 있는데 과연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지, 추진에서 실행까지는 또 몇십 년이 걸릴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수출하는 중국과 한국의 차이. 신종 코로나19의 전세계 팬데믹이 발동되면서 유럽 및 미국에서 크게 번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원하는 나라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진단키트를 여유롭게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과 한국뿐이며 특히 믿을 수 있는 진단키트는 한국산인 것으로 세계 언론이 보고 있다. 30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진단키트, 마스크 등 의료 물품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치솟고 있으며 진단키트의 경우 미국, 유럽이 한국의 모델을 따라할 경우 그 수요가 하루 400만 개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진단키트를 대규모로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 등으로 국한될 것으로 보이며 실제 한국과 중국만이 실적을 보이고 있다. 중국 기업들은 코로나19 진단키트와 의료용품 특수를 기대하며 이탈리아, 스페인, 헝가리, 프랑스, 이란 등지에서의 주문으로 수출 및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의료물품을 수출하는 중국 기업 대부분이 중국 보건당국의 승인 등을 받지 않은 채 마구 제품 수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SCMP에 따르면 유럽 각국에 수출한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수출하는 102개 기업 중 중국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기업은 21개 업체에 불과하다는 것. 이 때문에 코로나19 대유행의 호기로 미국과 유럽 등지로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수출하는 바람에 세계 각국에서 상당수 불량품으로 판정이 되면서에 따라 회자를 맞고 있다고 한다. 스페인에서는 검사 정확도가 80%에 이른다는 중국 선전 바이오이지 바이오테크놀로지의 제품이 정작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확도를 보여 스페인 정부가 즉각 교체를 요청했다. 체코 역시 수입한 진단키트로 검사한 결과 80%에서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정부는 중국산의 품질이 기준 미달이라며 전량 리콜 조치했다고 하며 터키에서도 중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의 정확도는 30에서 35%에 불과해 정부가 사용을 거부했다고 한다. 필리핀도 중국이 기증한 진단키트가 낮은 정확도를 보인다는 주장으로 논란이 일어났다. 그에 반해 한국산 진단키트는 시젠, 코젠바이오텍, 솔젠트, SD바이오센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 사용 승인과 수출 허가를 받아 아랍에밀레이트에 최초로 수출하면서 세계 47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루마니아는 직접 헝가리에서 나토 군용기를 이용해 직접 진단키트와 의료물품을 공수해갔다. 특히 유럽의 몇몇 나라는 포장에 메이드 인 코리아를 꼭 기입해달라면서 한국산의 품질에 신뢰를 보이고 있다. 문과 통보한 빌 게이츠 한국은 코로나 대응 모범국 극찬.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 세계 모범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빌 게이츠가 이날 통화하고 코로나19 대응 및 백신 개발 관련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게이츠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통화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25분간 진행됐다. 게이츠는 통화에서 한국이 코로나19를 잘 관리했다면서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여러 계기에 한국의 코로나 대응을 높이 평가해 주셔서 깊이 감사하다고 답했다. 이어 다행스럽게도 오늘 신규 확진자 수가 30명 아래까지 줄어들었지만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게이츠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아시아 지역 국가로는 최초로 세계 백신 면역연합에 공여했다며 올해부터는 감염병 혁신연합에도 참여하는 등 앞으로 전 세계 백신과 감염병 예방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백신 못지않게 치료제 개발 노력도 중요하다며 한국의 여러 연구소와 제약회사가 정부의 지원 아래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이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을 비롯해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치료제 개발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국제 백신 연구소 등 국제기구를 후원하는 게이츠 재단과 함께 라이트 펀드에도 공동 출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감염병에 취약한 나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백신 개발 및 보급 등의 분야에서 재단과의 협력을 보다 확대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게이츠는 이 단체들은 글로벌 보건과 코로나 사태 극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협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게이츠는 한국이 개도국에 진단키트를 지원해주시는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면서 여러 나라의 진단키트를 지원해주는 사실 자체가 한국이 코로나 대응에 성공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중마스크 공장 먼지 풀풀, 직원들은 맨손이더라. 폭로 파문. 중국의 한 마스크 수출 대리상이 살균 작업장도 전혀 없이 먼지가 풀풀 날리는 중국 마스크 공장에서 생산한 마스크를 감히 누가 쓸 수 있겠느냐고 폭로해 커다란 파문을 던지고 있다. 7일 홍콩 연구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은 청공화라는 이름의 중국 마스크 수출 중개상이 중국 과학기술 매체인 36호 산하의 콘텐트 플랫폼 택신투에 중국 마스크 공장의 혼란한 양상을 이야기하면서 밝혀진 것이다. 청공화는 중국 마스크 공장의 약 60%는 전혀 살균 작업장이 없다고 말했다. 내가 마스크를 생산하는 공장에 가봤는데 온통 먼지로 가득했다.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마스크도 쓰지 않고 장갑도 끼지 않은 채 맨손으로 마스크를 정리하고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렇게 생산한 마스크를 누가 감히 사용하겠냐? 누가 감히 얼굴에